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동시장론 제3절 실업의 재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업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인구 틀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과 그냥 놀고 있는 백수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라는 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이라고 그랬지,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실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실업의 개념과 경제적 정의라는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구 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인구라는 건 노동 가능 인구가 있고 비노동 인구라는 게 있다.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취업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진다. 임금 근로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시간제가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모두 임금 근로자다. 그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첫 번째는 자영업자가 있다. 두 번째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시휴직자가 있다. 자, 요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노동 가능 인구는 보통 15세 이상 인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15살, 만으로 15살이 넘으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법상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어쨌든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의무교육도 중학교까지 돼 있는 게, 중학교를 졸업한 만 15세가 넘습니다. 어쨌든 비노동인구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64세 이상을 비노동인구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달라졌어요. 7, 80대까지도 지금 일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은퇴자 혹은 15세 미만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비노동 인구라고 부른다. 노동 인구라고 불러야 되겠죠. 노동 가능 인구 아니라 노동 인구. 그 다음에 비노동 인구.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노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의지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나간 사람, 쉽게 얘기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노동인구는 당연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 주부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업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을 전업주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백수,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이런 기타 이런 사람들이 속하겠죠. 백수는 실업자와 다릅니다. 다음에 전업주부나 학생 중에도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다음에 취준생 중에서도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통계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업자는 주당 주 1시간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해서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예. 그러면 취업자로 불릴 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예, 동네 편의점 가서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통계적인 실업률과 현실적인 실업률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취업자, 그 다음에 임금근로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라고 부르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임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자영업자. 내가 빵집을 운영하는데 월급 가져가나요? 내가 운영자인데? 아니죠.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월급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 내 가족이 운영하는 뭐 사업장이나 농장 이런 데 가서 무급으로 일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게를 해. 그러면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한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 주 6일만 해도 18시간 되죠. 이렇게 나가서 엄마를 도와준다. 일요일 날은 그 식당은 쉰다. 엄마 식당도.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3시간씩 일해주고 나는 집에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한다. 그럼 이 사람도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그럼 뭐다? 이 사람은 뭐다? 취업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취준생이지만 여기에 있다. 주당 18시간 이상 일했는데 무급으로 일한다. 그러면 취업자로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업률이 그래서 높지 않은 거예요. 통계 실업률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시 휴직자. 예,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회사가 어렵거나 해서 회사에서 잠깐 휴직을 허락받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비임금 근로자에 속한다. 어쨌든 취업률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취업률과 통계 실업률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란 한 나라의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생산연령 인구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이런 사람들 뺀 나머지를 말하며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취업자는 소득, 이익,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예, 주당 1시간 이상,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가족 종사자로서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18시간, 좀 전에 얘기했던 주당 1시간, 그 다음에 주당 18시간. 예, 요거 숫자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의 상태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며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주,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뜻한 자영주, 고용주,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자라는 사람들이 일할 능력과 아울러 일하려는 의사. 그래서 실업자라는 건 일할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인구자 중에서 취업자를 뺀 인구가 된다. 여기서 이걸 뺀 인구가 실업자가 되겠죠. 예,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실업의 종은,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눠질 수 있다.
자, 요거 인구트리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몇 번씩 얘기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눠지는데, 자발적 실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내 의사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비자발적 실업은 뭐예요? 내가 일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문제는 자발적 실업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본인이 취업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자발적 실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자발적인 실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업에는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다.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찰이 발생한다는 건 어떠한 마찰? 구인과 구직이라는 게 마찰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면 마찰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안 발생하죠. 근데 엇나가서 돌아가면 어떻게?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구인과 구직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 다시 얘기하면 구인과 구직이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가 제대로 만나서 그 구인과 구직을 매칭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마찰적 실업은 또 어떤 때 발생하냐면 구인과 구직의 정보가 있더라도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구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구직 활동에 탐색하는 데 발생하는 실업일 수도 있어요. 구직 활동에 구직 탐색 기간 동안에 구직 탐색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실직을 당해서 해고를 당해서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직업 탐색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발생하는 실업도 마찰적 실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 직장 이제 해고를 당해서 이제 그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등록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열심히 나에게 맞는 직장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는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직업정보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구인구직 전산망을 확충한다든가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책은 구인, 구직, 정보 활성화. 그 다음에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고용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기업의 퇴직 예고제 시행. 기업에서 퇴직시킬 때 미리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나오기 전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찰적 실업 기간을 줄일 수 있겠죠. 마찰적 실업 자체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마찰적 실업을 갖는 기간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 있으면서부터 다른 회사를 알아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다. 주로 불경기에 발생하고
노동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자, 불경기에 주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불경기에는 어떻게 해요? 상품 판매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상품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생산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고용을 줄인다라는 거고, 고용을 줄인다라는 건 해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결국 노동 수요라는 건 뭐야?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사람은 오히려 줄이면 줄였지 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경기적 실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 경기적 실업의 의미는 경기적 실업은 노동자가 현행 실질임금 수준 하에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에 대한 유효수요 부족으로 이 상품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으로 주로 불황기 때 생기는 실업이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부른다는 수요 부족 실업. 수요 부족 실업.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비자발적 실업 중에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불경기 때. 우리 뭐 IMF라는 걸 겪었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위기를 한번 겪었었죠. 그럴 때 발생하는 실업. 이런 것들이 경기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A기업에서도 안 팔리니까 사람 줄여. B기업에서도 안 팔리니까 사람 줄여.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경기니까 잘 안 사. 이 괜히 돈을 갖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소비를 줄여요. 지금 뭐 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려고 그래요.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 기업에서 자꾸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의 기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 대책은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돼. 공공지출. 그래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야 돼.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그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다면 이 민간 부분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공공에 이만큼 있던 거를 점점 더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해요? 정부의 돈을 더 풀어서 그만큼 사람들을 흡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 일자리 그 나라에서 돈 줘서 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대규모 공공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기간 산업 활성화죠. 그래서 뭐 항만을 놓는다든가 공항을 만든다든가 철도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흡수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를 촉진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교대 근무제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나누는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뭐 100명에서 50명으로 해고를 시킬 게 아니라 50명을 해고를 시킬 게 아니라 50명씩 A조 50명, B조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A조 일하는 날은 B조 쉬고 B조 일하는 날은 A조 쉬고 그러면 100명이 해고 안 당하고 그냥 임금이 50%로 깎인 상태에서 계속 버텨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 구조적 실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 실업은 말 그대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는 고도화되는데
근로자가 그 기술력이나 그러한 뭐랄까요,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이를 따라가지 근로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이야. 예를 들어서 기계를 도입하거나 혹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혹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근로자가 따라가질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삼천리라는 기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천리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자전거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삼천리 도시가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천리라는 기업은 사실은 광업 쪽에 있던, 그래서 삼천리 연탄 뭐 이런 삼천리 광산 이런 탄광산업, 석탄산업에 종사했던 회사예요. 근데 석탄산업이 이 사양산업이 된다니까 삼천리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여기 문 닫고 도시가스로 가자.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산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근데 광부들이 공부해가지고 도시가스 관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딸 수가 있나요? 도시가스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격증 가진 사람만 뭐 기능사든 기사든 산업기사든 그러한 일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부했던 분들이 이걸 다 문 닫고 이쪽으로 건너간다 그랬을 때 쫓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쫓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업자가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실업이 구조적 실업의 한 형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구조적 실업이란 한 국가의 중요한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요 구조의 변화를 통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발생하는 실업이라 규정된다. 이 말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지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미달하여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인처에서 요구하거나 미충원 공석을 메우는 데 요구되는 자격을 지닌 근로자가 없거나 해당 지역 내에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어떤 산업이 쇠퇴하거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거나 생산 기술이 변할 때 노동자들이 신속히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구조적 실업에 의한 실업자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다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직업교육. 직업전환교육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천리 그 광부였던 분들이 도시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일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주로 공단이 몰려있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광부 생활했던 분들이 공단 가더라면 어떻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익혀야 되겠죠. 그러면 공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 전환 교육. 또 이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로 이제 광부가 그 강원도, 태백이나 정선 이런 데 계셨다면 어떻게 해요? 공단이 있는 지역, 주로 이제 수도권에 공단이 많았었으니까 시와 공단이니 뭐 이런 그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이주 보조금 같은 것들을 주면 훨씬 더 빨리 이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탄광산업이 아주 잘 될 때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옛날에 공업고등학교라고 불렀죠. 요즘은 이제 뭐, 특성화고니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공업고등학교에, 탄광학과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광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겠다 그러면 5년 전, 10년 전부터 그런 학과 폐지하고 그런 쪽으로 사람을 들여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런 게 인력 수급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계절적 실업. 말 그대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일반적인 평이한 농사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겨울에 실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광. 예를 들어서, 여름 휴양지에 있는 그런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화랑이 되겠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야? 실업자가 되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키장 인근에 있는 스키 렌탈샵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뭐라 그랬죠? 비치 용품을 대여해주는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실업들이 계절적 실업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비닐하우스 보급 확대라든가 특화작물의 기술 보급 등 농해소득 증대 방안. 이게 주로 이제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농공단지. 그래서 주로 이제 겨울철을 많이 그 지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 놓는다면, 쉴 때 겨울에 주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실업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를 확보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주로 일했던 근로자라면 여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사람을 구하는 구인처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또 여기서 끝나고 여름에 일할 수 있는 대로 옮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업률을 줄일 수 있겠죠. 계절적 실업을. 그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계절적 실업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실업이라는 게 있다. 잠재적 실업. 자, 이거는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취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만두고 실업자가 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상황을 형식적이나 표면적으로는 취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준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든 혹은 공사든 혹은 공무원이든 이런 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뭐 15시간 이 정도 일하는 사람이다. 하루에 3시간 뭐 이렇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통계적으로는 취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사실 잠재적 실업자가 많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시죠? 아예 프리터족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로만 먹고 살겠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 수입으로 자기가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뭐 이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불만이 많은 거야. 응? 내가 이게 할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거죠. 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잠재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실업하여 귀농한 영세 농민이라든가 도시 영세 영업
종사자 등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취업 기회가 없어 저소득과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악한 취업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잠재적 실업은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름없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고 하여 위장 실업이라고도 한다. 위장 실업. 예, 그래서 이 잠재적 실업이 많으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다. 기술적 실업. 말 그대로 기술 발달로 인해서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으로서 마르크스가 산업 예비군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실업을 구조적 실업에 포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 실업이 기술력을 못 따라가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실업이 요 구조적 실업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술적 실업이라는 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기술 발전함으로써 사람이 그거 해고돼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실업은 어쨌든 구조적 실업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실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요 잠재적 실업은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런데 요 네 가지 실업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적어놨던 대책.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를 보완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나 만나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인 정보나 구직 정보가 활성화되면 그죠? 대책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경제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공 부분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어떻게 해요?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 구조에 맞춰서 직업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혹은 아직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준다든가 그래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뭐예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그 계절적 요인에 다른 또 계절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옮겨주든가 아니면 다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계절에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정책을 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데 어쨌든 요 네 가지 실업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